전설적인 소드마스터가 마을 전체를 학살해버린 후 아르아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가족도 없이 미쳐버릴 것만 같은 분노에 휩싸였다.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조상의 영혼이 나타나 사기급 핏줄의 치트키를 잠금 해제해주었다. 이제 그는 스탯을 올리기 위해 말 그대로 검을 씹어먹고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며 악마처럼 몰입하고 있다. 과연 그가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통쾌하게 짓밟아버릴지 아니면 적에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지 지켜보자. 모든 것은 어두침침한 공방에서 어린 아르안이 뜨거운 화로에 검을 녹이려 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의 두 눈은 광기 어린 분노와 강렬한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미친 듯한 순간 그는 이빨로 검신을 그대로 물어뜯어 산산조각 내버린다. 이 격렬한 폭주는 플래시백을 일으키며 그를 어린 시절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끌어당긴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조상의 초상화 앞에 그를 세워두고 가문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비록 지금은 작고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200년 전 그들의 가문은 엄청난 실력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라반 핏줄에서 배출된 강력한 기사들과 존경받는 귀족들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며 가문이 검의 선택을 받아 역사상 최고의 마스터들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왕국 전체에서 그들은 부적의 수호자로 불릴 만큼 전설적이었고 카라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역사적 무게감과 함께 아버지는 어린 아르안의 어깨에 막대한 짐을 지우며 그가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소년의 피 속에 흐르는 카라반의 자부심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주입시키며 그의 인생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만들었다. 아르안은 가문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며 이 땅의 수호자로 우뚝 서야만 했다. 아버지는 이 초라하고 작은 마을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역사를 쏟아냈고 그것을 카라반의 가장 신성한 사명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흘러 현재 훌쩍 자란 아르안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들판에서 일하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들려주길 좋아했던 그 모든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그 모든 게 그저 과장된 거짓말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기 위해 가짜 역사에 매달리는 몰락 귀족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느껴진다. 만약 그 이야기들이 진짜였다면 가난한 마을의 평범한 지주로 살고 있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그는 소작농들과 함께 즐겁게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문의 위대한 역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는 가문의 창시자 리암 카라반의 초상화를 떠올리며 그림 속 남자가 자신이나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게다가 가문의 보검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날카롭고 무엇보다도 그가 몇 시간 동안 기록 보관소를 뒤져봤지만 왕국의 어떤 공식 역사 기록에서도 카라반 가문에 대한 언급을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이야기들이 후손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허공에서 꾸며낸 것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바로 그때 들판 너머에서 친구들이 그를 부르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아르안을 깨운다. 친구들은 갓 구운 따뜻한 빵으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밝게 알리며 자기들이 다 먹어치우기 전에 빨리 오라고 농담을 던진다. 아르안이 마침내 기다리라고 소리칠 때까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놀려댔고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은 숨 넘어가게 웃었다. 그 순간 아르안은 카라반 가문이 실제로 위대하지 않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일원으로 여겨주며 그들 틈에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사는 삶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카라반 유산의 모습이다. 그는 이 조용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끔찍한 공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들판 일을 마친 아르안은 근처 마을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최고의 영주답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사올 물건이 필요한지 일일이 확인한다. 그는 친구 쿤이 요즘 과일을 엄청 먹고 싶어 했다는 걸 기억하고 싱싱한 사과를 사다 주겠다고 약속하며 친구를 단숨에 기뻐하게 만든다. 그는 또한 마을 여성 중 한 명인 마리노스도 챙기며 그녀 딸의 생일이 코앞이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위해 귀여운 인형을 사오겠다고 약속한다. 이 따뜻한 배려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고 깊은 감동을 준다. 그리고 아르안은 영지민들을 챙기는 건 미래의 영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일 뿐이라고 농담을 던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정하게 배웅하며 사랑하는 도련님이라 부르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러 떠나는 그의 기분은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황금빛 들판 위로 해가 지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틀어지고 마을에 짙은 그림자가 들이운다. 아르안이 떠난 사이 마을 사람들은 밖에 있는 쓰레기 같은 귀족들과 비교할 때 우리 도련님은 정말 엄청난 아우라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며 쉬고 있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저녁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난데없이 잔인하게 부서져 버린다.
단 한 번의 소리나 경고도 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습격자가 한창 말을 하던 쿤의 몸을 단칼에 두 동강 내버린다. 마리노는 쿠노의 생명 없는 몸뚱이가 흙바닥에 떨어지는 끔찍한 참상을 지켜보다가 얼굴에 피가 튀는 순간 그의 이름을 비명처럼 내지른다. 즉각적인 학살이 시작된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비 없이 베어 쓰러지고 평화롭던 밀밭은 순식간에 끔찍한 피바다로 변한다. 은발의 미스터리한 인물이 걸어나와 이 땅 전체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질 거라는 소름 끼치는 선언을 한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중 한 명이 가까스로 이 압도적인 침입자가 대체 누구인지 묻는다. 그 남자는 오직 파멸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 앞에선 전설적인 소드마스터였고 그는 잔혹한 선언을 차분하게 반복한다.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단 한 번의 검격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마을 사람을 베어버린다. 학살이 진행되는 내내 그의 표정은 완전히 차갑고 무관심했으며 이 모든 사륙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시체 더미에서 무심하게 걸어나오며 모든 것을 지워야 한다는 똑같은 말을 무심히 내뱉는다. 그날 밤늦게 아르안이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에 손에 들고 있던 모든 선물을 떨어뜨린다. 싱싱한 사과와 작은 인형이 영지민들의 싸늘한 주검옆 피투성이가 된 흙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덜덜 떨며 간신히 그들의 이름을 속삭인다. 그는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의 들판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고 왜 이런 미친 짓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심하게 부상을 입은 가문의 집사가 뒤에서 나타나 아르안의 눈을 가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오열하며 도련님에게 보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를 끌어당긴다. 아르안은 넋이 나간 채 공포에 질려 혼란스러움 속에서 소리치지만 집사는 이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며 마을 전체가 몰살당했음을 확인시켜준다. 학살의 참혹한 현실을 완전히 깨달은 아르안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오열한다. 집사는 격렬한 흐느낌 속에서 정예병 하나가 가문의 대를 끊으러 왔으며 카라반은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설명한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소드마스터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압도적인 힘으로 마을을 유린하며 절반을 죽여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에 불과했다. 이유를 묻자 살인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만 답했고 그렇게 카라반의 절반이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어둡고 적막한 카라반 저택 안에서 아르안과 집사는 이 갑작스러운 습격의 끔찍한 실체와 마주해야만 했다. 아르안은 친구들과 하인들의 시체 사이에 얼어붙은 채 서서 머릿속으로는 이 대학살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채 완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야말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몰살당했고 그 엄청난 참상에 그는 완전히 부서져 내리며 처절한 비명과 함께 무릎을 꿇고 만다. 하지만 그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고개를 든 그는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처럼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다. 어머니는 달려와 그를 꽉 껴안으며 이 공포로부터 그를 보호했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에 눈물을 흘린다. 아주 짧은 순간 그 따스한 포옹이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 위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며 온몸이 피와 깊은 상처로 뒤덮인 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부서진 목소리로 물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마을 학살은 진짜 흑막이 카라반 가문을 향해 준비한 일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아르안은 영지의 절반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그 정체불명의 소드마스터가 소름 끼치는 최후 통첩을 전하기 위해 부모님을 고의로 살려두었던 것을 떠올린다. 그 살인귀는 정확히 한 달 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살고 싶으면 짐음을 싸서 영원히 고향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아르안의 부모님은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검을 움켜쥐고 멀어지는 뒷모습을 향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절규했다. 그가 받은 유일한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소드마스터는 그저 자신의 뜻이 아니며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만 말했기 때문이다. 그 공허한 말을 남기고 그 무시무시한 살인귀가 사라지자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짐을 챙겨 이 지역을 탈출하는 대규모 엑소더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카라반 가문에게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아르안의 아버지는 실패한 영주라는 무게감에 완전히 짓눌린 채 그대로 광기 속으로 빠져든다. 그는 가문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위대한 기사가 될 거라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자신들을 덮친 거대한 악과 싸우겠다고 맹세한다. 그의 정신은 자신의 무력함에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고향을 떠나거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르안의 어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녀의 계획을 설명한다.
그녀는 아르안이 최대한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집사에게 이미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해 두었다. 하지만 아르안은 즉시 부모님도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카라반의 영주로서 남아서 최종 보스와 맞서야 하는 명예로운 의무가 있으며 자신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남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한다. 아르안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현실을 일깨우며 뼈아픈 진실을 폭로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들려주던 조상들의 영웅담이 전부 가짜였으며 자랑스러운 가문의 역사도 실은 엄청난 거짓말투성이일 뿐이었다고 고백한다. 가문의 신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지금 그녀는 절대 검을 들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며 복수할 생각은 완전히 버리라는 마지막 약속을 그에게 부탁한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저 살아만 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집사가 도착해 마차가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면서 그 감정적인 순간은 중단되고 만다. 어머니는 압도적인 무력의 소드마스터가 끝장을 내러 다시 오기 전에 당장 아르안을 끌고 가서 안전하게 지키라고 집사에게 명령한다. 집사는 도련님의 손을 꽉 잡고 저택 밖으로 끌어내고 아르안은 부모님을 두고는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비명을 지른다. 어머니는 깊은 슬픔과 차분한 결의가 담긴 표정으로 그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아르안은 집사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부르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지만 그녀의 모습은 저 멀리 점점 작아져만 간다. 다시 고요해진 저택 안 서재문이 열리며 널브러진 책들에 둘러싸인 채 완벽히 광기에 사로잡힌 아르안의 아버지가 나타난다. 그는 벽에 박힌 못에 자신의 머리를 계속해서 찧어대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선 아내는 그를 부둥켜 안으며 혼자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위안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집사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마차를 몰아 영지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소드마스터가 말 그대로 자연재해 같은 존재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기에 이런 파멸은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설명하며 아르안을 위로하려 애쓴다. 그는 아르안에게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하지만 그 순간 집사는 갑자기 마차 뒷칸이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혼자 떠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르안이 달리는 마차에서 그대로 뛰어내렸던 것이다. 그는 부모님을 그 괴물에게 버려둘 순 없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 품은 채 곧장 저택을 향해 달려간다. 절박함 속에서 그는 아무리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한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치명적인 독을 정성껏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석궁으로 독화살 한 발만 명중시키면 그 남자를 즉사시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절대적인 공포와 불신으로 두 눈이 크게 번쩍뜨였다. 천장에 달린 현수막에는 아버지의 잘린 머리가 기괴한 전리품처럼 매달려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압도적인 소드마스터는 어머니의 싸늘한 주검 위에 서서 그들의 마지막 저항을 완전한 어리석음이라며 비웃고 있었다. 살인귀는 아르안을 돌아보며 아까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결국 죽으러 돌아온 거냐며 차가운 목소리로 조롱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돌아오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시신을 본 아르안은 순수한 고통과 분노가 영혼을 집어삼키는 듯한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냈다. 분노에 눈이 먼 그는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당장 죽으라고 악을 썼지만 석궁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압도적인 환각의 공포가 그의 몸을 옥죄었다. 자신의 목이 깔끔하게 잘려나가는 생생한 감각을 느꼈고 실제로 그에게 닿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 끔찍한 심리적 공포에 그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천재적인 독살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완벽하게 실패했다. 소드마스터는 벌벌 떠는 소년을 내려다보며 그가 아직 18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아르안에게 운이 아주 좋은 줄 알라며 평생 비참함 속에 빠져 살라고 말하고는 다시 한번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다. 그는 이 땅에 카라반이라는 이름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만약 아르안이 가문의 대를 이으려 한다면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마지막 협박을 남겼다. 그 마지막 경고와 함께 살인귀는 태연하게 걸어나갔고 부모의 시신 사이에 남겨진 아르안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완전히 꺾여버린 아르안은 무력한 침묵 속에서 땅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감에 짓눌린 채 어머니의 시신을 향해 기어갔다. 그는 주체할 수 없이 오열하며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다. 처절했던 복수극이 완전히 짓밟히고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1년 뒤
가문의 검에서 기묘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전까지만의 생각이었다. 무너진 저택에 갑자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예의를 갖추라는 호통에 아르아는 깜짝 놀랐다. 이어서 가문의 시조인 니암 카라반의 초상화에서 눈부신 성스러운 빛이 터져 나왔고 빛 속에서 나타난 니암의 영혼이 얼어붙은 소년을 진정한 후계자로 불렀다. 소년의 삶에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가족과 친구들을 묻은 아르아는 그 1년의 매일을 궁극적인 복수를 준비하는 데 바쳤다. 그의 표적은 이 대륙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자로 꼽히는 사내였다. 왕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자이자 고결한 수호자로 추앙받으며 전설적인 소드마스터들 사이에서도 초인적인 천재로 인정받는 남자. 꼬박 1년 동안 묻고 또 깊이 파고든 끝에 아르아는 마침내 가문의 원수,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의 진짜 이름이 십검의 마스터 카를로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1년 내내 아르아는 가족이 몰살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는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 애썼고 카라반이라는 이름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역사적 기록까지 파헤치며 수많은 의문 속에 파묻혀 지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꽉 쥐게 된 단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최후의 결전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르아는 알았고 절대적인 절망이 그를 완전히 심연으로 끌어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조상의 초상화에서 기적 같은 빛이 글자 그대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결국 자신을 미치게 만든 건 아닌지 진심으로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 그림 속의 검이 엄청나게 강력한 오라를 뿜어내며 허공에서 그대로 실체화되었고 빛나는 형상이 초상화 밖으로 무심하게 걸어나왔다. 그는 바로 위대한 시조 리암 카라반의 영혼이었으며 가문의 공식적인 창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 무섭게 예의가 없다며 가여운 후손을 호통치기 시작했다. 그저 지어낸 옛날 이야기라며 치부했던 전설 속 시조가 지금 자기 눈앞에 생생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르아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멍하니 서 있었다. 극심한 트라우마는 마음에 큰 장난을 쳐 끔찍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했으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공포와 의심에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러나 그런 깊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친 듯이 강력한 존재감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니암의 영혼은 자신의 새로운 후계자를 차분히 살피더니 몹시 흔들리는 청년의 심리 상태를 단번에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미쳐버릴까봐 두려운 건지 아니면 순전한 허구라 치부했던 조상이 100% 진짜라는 사실에 그저 충격을 받은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며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아르아는 이 영혼이 정말로 카라반 가문의 전설적인 시조, 즉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소드마스터였던 진짜 리암 카라반이 맞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고는 깊이 묻어두었던 고통을 완전히 쏟아내며 위대하다는 영혼께서 왜 하필 지금에서야 나타나기로 한 건지 따져 물었다. 그의 거대한 슬픔은 이내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터져나왔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이미 다 파괴될 때까지 기다렸다며 조상을 향해 말 그대로 악을 썼다. 하지만 리암은 그 감정적인 붕괴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차분히 설명했다. 복수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기에 진정한 용기를 시험하고자 지난 1년 동안 영혼의 상태로 아르안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리암은 완벽한 비참함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그 지독한 수련을 목격했으며 아르안이 단 하루도 검을 놓지 않았고 무엇보다 복수를 향한 그 불타는 갈망이 단 한순간도 약해지지 않았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험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리암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중요한 질문에 마침내 대답했다. 아르안의 눈에 깃든 순수한 징후가 마침내 리암이 원했던 정확한 깊이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문과 영지를 박살낸 자를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 자신의 그 전설적인 인내심도 마침내 한계에 달했다며 무심하게 인정했고 그의 오라는 절대적인 분노를 표출하며 순식간에 소름 끼치도록 위험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르안에게 이 세계의 근본적인 법칙을 일깨워 주었다. 소드마스터를 죽일 수 있는 건 오직 진정한 소드마스터뿐이라는 사실의 말이다. 그는 소년이 이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무모하게 복수를 맹세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 고집스러운 수련을 인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냉혹한 현실을 자각시키며 아르안이 아무리 혼자서 수련을 거듭하더라도 심지어 평생을 갈아놓는다 해도 표적의 털끝조차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암은 소드마스터란 평범한 인간 천재의 한계를 까마득히 초월한 신적인 규격의 존재이며 그들의 철천지 원소 카를로스는 다른 소드마스터들조차 가볍게 짓밟는 압도적인 레이드보스급 강자로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리암은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시대에서조차 카를로스처럼 말도 안 되게 강한 전사는 극히 드물었다고 인정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카를로스를 죽일 스펙을 가진 자는 현 세대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못 박으며 그 참혹한 현실을 더욱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아르아는 완전히 침묵에 빠진 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가 문자 그대로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을 NPC처럼 그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건지, 그는 완벽한 절망 속에서 번뇌했고 무력감이라는 그 끔찍한 무게가 또다시 그를 짓눌러 왔다. 그러나 리암은 즉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아르안을 훨씬 더 강력한 검으로 만들어줄 테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리암은 아르안이 카라반 가문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원소에게 마침내 궁극적인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카라반 가문이 이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의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리암은 자기 검을 통째로 삼켜 그 강철과 피를 기어이 먹어치우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아르안은 이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다. 장면은 곧바로 현재로 전환되고 거대한 저택 내부, 무기로 가득 찬 은밀한 공방은 말 그대로 타오를 듯이 뜨거웠다. 그 안에서 아르안은 화로를 이용해 검을 불길 속에 직접 집어넣고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가열했다. 그때 리암은 자신들의 가문이 인간과 두어프의 혼혈이라는 카라반 가문 절대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한다. 가문 전체에 흐르는 두어프의 혈통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 자신이 바로 하프 두어프였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은 전혀 없지만 그 숨겨진 두어프의 피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카라반 가문 고유의 힘은 실제로 검을 섭취하여 그 검을 쥐어트하여 기억과 기술을 흡수하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유산이야말로 그들의 가문이 대대로 전설적인 소드마스터들을 배출해낸 진짜 비밀이었다. 검을 먹어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핏줄이 지녔던 모든 전설적인 힘의 근원이었다. 아르안은 검을 먹고 힘을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진심으로 괴기스럽게 느껴졌고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납득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 설명이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리고 혼란만 더할 뿐이었음에도 그에게는 절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어떻게든 검을 움켜쥐었다. 그는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결의와 함께 조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물었다. 리암의 방법은 무식할 정도로 간단했다. 검날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가열한 다음 그냥 삼켜버리라는 것이었다. 아르안은 그 끔찍한 명령을 깊고 단단한 결의로 받아들였다. 붉게 달아오른 검날이 얼굴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여 비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그저 악몽이거나 일종의 속임수가 아닐까 잠시 의심했지만 그는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를 향한 희미한 희망은 그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었고 그의 절박함은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격렬한 포효와 함께 해내겠다고 선언한 뒤 녹아내릴 듯 달아오른 검날을 입술로 가져가 이빨로 끝을 물고 단숨에 부러뜨려 씹어 삼켰다. 불타는 강철이 목구멍을 찢으며 넘어가자 그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고 몸 전체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요동쳤다. 불타는 오라에 휩싸인 그는 검의 힘이 온몸을 타고 흐르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고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폭발했다. 리암의 부러진 검이 바닥에 떨어졌고 단단한 파편들이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몸속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자 아르안은 목을 움켜쥔 채 쓰러져 참을 수 없는 자결감에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바닥에서 발작하듯 떨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카라반 영지 전체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학살, 특히 부모님의 죽음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소드마스터가 되어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이 불타는 검의 의식을 기꺼이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카라반 영지 위로 눈부신 햇살이 평화롭게 쏟아졌고 이는 저택 내부의 어둠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풍경이었다. 아르안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시조의 검을 문자 그대로 씹어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 듯 쓰라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끔찍했던 고통을 완벽하게 기억하는데도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서둘러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몸에는 단 하나의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기이해서 그는 이 모든 게 그저 악몽이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할 뻔했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고 있는 검의 손잡이를 발견했다. 그랬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갑자기 리암의 영혼이 그의 눈앞에 튀어나와서는 아르안의 미친 정신력을 한껏 칭찬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직계 혈통들조차 무기를 삼키는 그 타는 듯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아르안이 실제로 시험을 통과하자 리암은 아르안의 아버지가 카라반 가문에 대해 들려줬던 그 모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아르안은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이 유령 조상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100% 진짜임을 굳게 믿게 되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인 아르안은 가문의 창시자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기 위해 정중히 무릎을 꿇었다. 리암은 그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어린 후계자에게 딱딱한 격식은 치우고 그냥 스승님이라고 부르다 말했다. 아르안은 토를 달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스승을 받아들였다. 본론으로 넘어가길 원했던 아르안은 검을 먹으면 강해진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스승의 그 미친 힘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꽤 혼란스럽다고 인정했다. 그 공포영화 같은 고통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에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암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실토했다. 그는 문제가 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르안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아르안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리암은 원래 계획이 아르안이 검을 먹고 곧바로 완벽한 소드마스터가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치며 카라반 가문의 혈통이 옅어졌기 때문에 검의 힘을 소화하는 아르안의 내면 능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죠. 리암은 나쁜 소식을 솔직하게 전하며 현재 상태로는 아르안이 리암의 검 같은 높은 등급의 무기를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아르안의 가슴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치는 푸른 에너지 코어가 빛나며 소화되지 않은 힘이 그대로 맴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꽤나 충격적인 반전이지만 아르안은 짜증을 내는 대신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 대답을 들은 리암은 아이가 얼마나 침착한지 보고 진심으로 깜짝 놀랍니다. 아르안은 자신의 몸이 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도 아주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리암이 현재 상태에서만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나중에는 가능해질 거라는 뜻 아니냐고 짚어냅니다. 확고한 결의를 다지며 아르안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초보자용 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된다고 마음먹습니다. 리암은 아이의 예리한 생각에 깊은 감명을 받아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는 아르안이 이미 진정한 마스터의 직감을 갖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작점을 위해 리암은 검이 더 낡고 많이 사용됐을수록 소화하기가 더 쉽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리암은 아르안을 옛 전투에서 남겨진 녹슨 고철과 부러진 무기들로 가득한 거대한 황무지로 데려갑니다. 약한 무기를 찾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은 없죠. 거대한 고철 더미 앞에 선 리암은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검을 고르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우울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흑마법사들이라면 이곳을 아주 좋아할 거라며 농담을 던집니다. 아르안은 이곳이 사람들이 쓸모없는 고철과 망가진 장비들을 버리는 동네 쓰레기장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스승님께 딱 필요한 걸 찾기엔 이만한 곳이 없다고 확신하고 리암도 꽤 괜찮은 시작이라며 동의합니다. 그 광경은 즉시 리암에게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역시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아무검이나 집어먹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첫 여정을 시작했었다고 회상하죠. 그는 오직 더 강해지고 살아남기 위해 전사한 군인들의 무기, 피투성이가 된 도끼, 그리고 박살난 창을 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거대한 고철 더미는 그 잔혹했던 초창기 시절을 강렬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끝없는 전쟁으로 가득 찬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에 대한 깊은 지혜를 건네며 대부분의 삶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끝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눈부신 빛의 불꽃을 뒤에 남기는 데 성공하죠. 리암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자네덤이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맥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지며 드디어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잔해 속을 곧장 가리키며 어린 후계자에게 목표물을 안내합니다. 그것은 다 낡아서 반쯤 부러진 훈련용 검이었습니다. 리암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아르안이 먹어야 할 두 번째 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꼬박 한 달이 지나고 마을 전체가 버려졌다는 소문을 들은 도적대가 갑자기 카라반 저택에 나타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서며 그들 중 한 명이 소름 끼치는 흑마법사가 이곳을 흑마법 실험에 쓰고 있는 건 아닐지 불안해합니다. 도적도목은 즉시 그 생각을 일축하며 만약 진짜로 흑마법사가 여기 살았다면 발을 들이는 순간 벌써 죽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대신 그들은 몰락한 귀족이 버리고 간 집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완전히 텅 비어있긴 해도 여전히 오래된 부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어 부족들을 몹시 흥분시킵니다. 도적 두 명은 자신들의 행운을 축하하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이번 일은 정말 거저먹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그는 옷장을 발견하고는 즉시 귀족의 딸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확신하죠.
그는 갓 세탁한 드레스를 꺼내들고 이는 나머지 일당에게 누군가 이 집에 확실히 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드레스 냄새를 맡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시끄럽게 떠들며 이 집 안주인의 초상화를 보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모든 소음이 뚝 끊깁니다.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호를 울리며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하고 어두운 문간에서 저택의 어린 주인인 아르안 카라반이 걸어 나옵니다. 그는 침입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청결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차갑게 알려주며 물건들을 내려놓으면 평화롭게 대화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도적들은 완전히 아연실색하여 입을 다뭅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를 훑어보고는 한 명이 여자가 아니라 고작 꼬맹이라며 실망스럽게 투덜거립니다. 아르아는 먹을 것이나 머물 곳을 찾고 있는 거냐고 무심하게 묻고는 만약 의도가 나쁘지 않다면 손님으로 대접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도적 두목은 그 제안을 비웃고는 귀족들은 도무지 상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며 아르안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이렇게 기어나와 소란을 피울 게 아니라 얌전히 숨어 있었어야 했다고 아르안에게 말합니다. 아르안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눈을 감습니다. 그 남자의 지루한 협박에 진심으로 질려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노골적인 무시에 극도로 분노한 두목은 그렇게 죽고 싶어 안 달랐냐고 소리를 냈다 지르며 자신의 무거운 도끼를 아르안의 머리를 향해 곧장 휘두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르안의 눈이 번쩍 뜨이고 기묘하고 희미한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동공은 고동치는 붉은 선으로 변하며 이는 새로 얻은 힘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두목의 도끼가 채 닿기도 전에 아르안은 외과 수술처럼 깔끔한 일격으로 바늘처럼 얇은 검을 남자의 복부에 정확히 찔러 넣습니다. 두목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마침내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아르아는 손님이라면 문을 통해 제대로 들어왔어야 한다며 당신들은 그저 천박한 침입자일 뿐이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차갑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 선 아르안이 리암의 다음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조상님이 그의 다음 식사를 내놓는데 그것은 기이할 정도로 얇은 바늘 같은 검입니다. 아르아는 검신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제대로 된 검이라기보다 평범한 꿰매기용 바늘에 훨씬 더 가깝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무기는 쉽게 부러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지만 조상님은 다 일부러 이렇게 설계된 거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리암은 이 검이 애초에 베거나 부수는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생사를 건 전투에서 오직 하나의 치명적인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적의 급소를 찌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검이 오직 찌르기와 단 한 번의 정밀한 타격으로 생명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만들어진 검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르아는 당연하게도 왜 사람들이 그냥 창을 들지 않고 굳이 이런 검을 사용하려 했는지 의문을 붙습니다. 언제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리암은 아르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그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검에 깃든 기억들이야말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아르안의 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점을 아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검의 역사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바로 이전 주인이 죽기 전까지 이 단 하나의 무기로 2,000명이 넘는 적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이죠. 이를 더욱 엄청난 업적으로 만드는 건 이 전설적인 전사가 사실 아르안보다도 훨씬 작고 가녀린 체구를 가진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리암은 아르안에게 이 무기가 이룩한 업적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확고한 결의를 다진 아르안은 검과 그 무거운 역사를 삼키기 위해 용광로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가 검을 달구는 동안 리암은 무기 자체는 물리적으로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다며 경고합니다. 검을 집어삼키는 순간 불타오르는 저택의 이미지를 시작으로 이전 주인의 기억들이 아르안에게 봇물 터지듯 밀려듭니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화염이 보이고 그 불길 속에서 붕대를 감고 화상을 입은 10살 남짓한 메리라는 작은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는 순전한 슬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침대에 누워 그녀는 가족과 함께 죽었어야 했다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을 속삭입니다. 고아가 되어 홀로 남겨진 그녀는 결국 불의 여신을 숭배하는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녀의 삶을 파괴한 바로 그 존재를 그녀를 보호해야 할 곳에서 기도하며 모시고 있다는 건 정말 지독한 운명의 장난입니다. 불의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녀는 불이 끊임없이 숭배되는 곳에 갇히게 되었고 이곳은 자신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숭배하는 고아원에서의 삶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하지만 그 나름의 특별한 방식으로 잔인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의 흉터토성이 얼굴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녀가 불의 여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화상을 비극의 결과가 아니라 신의 형벌의 증표로 여기며 그렇기에 그녀는 끊임없이 고립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괴물이라 부르며 징그럽고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증오와 슬픔에 끊임없는 무게 짓눌려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절망은 하루하루 변함없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영원히 뒤바뀝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검을 연습하고 있는 예전 떠돌이 기사였던 헤겔이라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의 기술은 서툴고 투박하지만 그녀가 갇혀있던 생지옥에서 잠시나마 그녀를 끌어내주는 다듬어지지 않은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엄격한 얼굴을 한 사람에게 말 걸 용기조차 없었겠지만 그녀는 새로운 용기의 불씨를 발견하고 노검사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헤겔은 작고 상처 입은 소녀를 차갑고 완전히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특히 여자아이인 그녀에게 검술을 배우는 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처럼 무거운 검은 결국 그녀를 다치게 할 뿐이라고 경고하죠. 그가 그녀를 쫓아내려 하자 메리는 무너져 내리며 만약 싸우는 법을 배운다면 이 세상 어떤 불도 다시는 자신을 겁주지 못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녀의 절박한 선언은 노검사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가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 후 창고 안에서 헤겔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녀의 바로 앞에 무거운 훈련용 검이 가득 든 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라도 휘두를 수 있다면 가르쳐주겠다며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메리는 무거운 검들을 조용히 응시합니다. 그러나 두꺼운 검들을 집어드는 대신 그녀는 그것들을 지나쳐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 즉 바늘처럼 얇은 검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반격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 상관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듯 미래의 스승의 목을 향해 직접 검을 겨누며 자신이 되어야 할 무엇이든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기억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르안이 곧바로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침입자들에게 바로 그 찌르기를 사용하여 바늘처럼 얇은 검을 도적 두목에게 똑바로 꿰뚫어도 넣습니다. 흡수된 메리의 기억이 완벽하게 이끈 단 한 번의 완벽한 일격이 그 거안을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아르안이 자신의 첫 공식적인 살인이로 우뚝 선 동안 남은 도적들은 그저 충격에 빠져 침묵 속에서 쳐다볼 뿐입니다. 그들의 쉬운 강도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고 저렇게 약해 보이는 소년이 어떻게 단숨에 자신들의 두목을 지워버렸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공포를 본 아르안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이 상황을 끝낼 때가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면밀히 지켜보던 리암의 영혼은 다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아르안에게 가르친 건 잔혹한 육체 체력 훈련뿐이었고 그건 기본적으로 소년이 쉬지 않고 몇 시간이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끝없이 달리는 것이었음을 떠올립니다. 사실 그는 소년에게 진짜 검술을 단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르안이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찌르기를 해냈다는 사실은 그가 삼킨 검의 기억과 기술을 진정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자랑스럽게 리암은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결의로 바늘처럼 얇은 검을 꽉 쥔 아르안은 조상과 남은 도적들에게 진정한 카라반으로서의 첫걸음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그는 방금 날린 치명타를 떠올리는데 그것은 도적 두목의 폐를 곧장 꿰뚫고 갈비뼈 사이를 완벽하게 파고든 놀랍도록 정교한 일격이었다. 아르안은 완전히 미숙한 초보자인 자신이 결코 스스로 그렇게 정교한 공격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 인정하고 그 성공이 전적으로 바늘검을 통해 흡수한 힘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깨닫는다. 싸우는 동안 메리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한다. 그 기억들은 그의 움직임을 이끌고 조언을 속삭이며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돕는다. 그 기억들을 통해 하겔은 사실상 소년의 말없는 스승이 된다. 그 덕분에 아르안은 올바른 보법, 검술 자세, 전투의 리듬, 심지어 혹독한 날씨 속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배우게 된다. 하겔의 검술은 엄청나게 변칙적이면서도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메리가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살면서 발전시킨 방식이었다. 아르안은 하겔이 그녀를 훈련시킨 방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겔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병상에 눕게 된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그는 메리에게 이곳을 떠나 그녀만의 길을 찾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고 그렇게 그의 생명은 쓰러진다. 마지막 안식처에서 그가 평온하기를 바라며 스승에게 작별을 구하는 메리의 뺨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후 그녀는 고아원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위험한 일들을 맡기 시작하고 곧 용병으로서 꽤 괜찮은 명성을 얻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병과 달리 메리는 평범한 칼 대신 바늘처럼 얇은 검으로 싸운다. 그것이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인지 아니면 여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쪽이든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매우 이례적. 그 독특한 전투 방식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꿰매는 집시로 알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아르아는 쓰러진 두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죽어가는 도적 두목이 자비를 구하며 목숨을 구걸하지만 아르아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기를 집어들고는 단 한마디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내의 목구멍에 칼을 쑤셔 넣는다. 그는 깔끔하게 칼을 뽑아내며 숨통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시체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이것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첫 살인이라고 차분하게 생각한다.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차갑고 감정적으로 초연함을 느끼며 눈앞에 놓인 가혹한 현실만을 직시할 뿐이다. 그는 적이 자신을 완전히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은 보적들을 바라보며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데도 왜 아직 덤벼들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리암의 영혼이 그의 곁에 나타나 무리가 그저 겁에 질려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아르안에게 방금의 움직임이 초보자라기엔 너무나 능숙했으며 바로 그 점이 놈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라 말해준다. 놈들은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는 공포 속에서 서로 수군대고 있으며 이 정도의 공포감 속에서는 아르안을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보게 된다. 리암은 놈들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이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검을 휘두르는 보살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아르아는 겁에 질린 표적들을 차가운 눈으로 똑바로 노려보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공격할 때가 되었으니까. 한 도적이 용기를 쥐어짜며 이 꼬맹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무기를 휘두르지만 아르아는 공포에 질린 서투른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발뒤꿈치를 축으로 휙 돈다. 적이 완전히 빈틈을 보이자 그는 살기를 뿜어내는 눈빛으로 반격을 준비하고는 단 한 번의 깔끔한 움직임으로 사내의 목을 찌른다. 또 다른 적이 쓰러지자 메리의 기억 속에서 하겔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그녀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압도적인 힘이나 엄청난 체력이 없는 여성으로서 장기전은 절대 피해야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른 도적이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창을 앞으로 찔러 넣지만 아르아는 강력하지만 느린 그 공격을 아주 여유롭고 가볍게 뛰어넘는다. 싸움은 무조건 첫 번째나 두 번째 합에서 끝내야 하며 그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하겔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계속 맴돈다. 이 가르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아르아는 거리를 좁히며 도적의 옆구리에 검을 곧장 쑤셔서 넣는다. 바늘처럼 얇은 검이 급소를 찌르자 충격과 고통으로 사내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르아는 하겔이 메리에게 가르친 그대로 결정적인 올려배기로 적을 완전히 베어가른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날카롭게 벼려내라는 에밀의 핵심 철학이 그의 머릿속을 맴돈다. 그의 머릿속은 용병 무리에 맞서 싸우던 메리의 전투 중 하나를 재생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말 그대로 쓸어버렸었다. 그녀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전장을 누볐고 보법과 위치 선정을 활용해 빈틈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에서 틈을 만들어냈다. 단 한 번의 자세와 완벽하게 계산된 궤적에서 그녀는 허공으로 몸을 날려 적들이 반응조차 하기 전에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바늘 같은 칼날이 한 남자의 머리를 곧바로 관통했고 다음 공격은 아주 가볍게 또 다른 적의 목구멍을 찾아들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도적은 동료들이 끔찍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베어지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공포에 떤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소녀는 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자신이 죽인 자들의 시체를 묻은 후 아르아는 조상과 마주한다. 지친 젊은이 앞에 나타난 리암은 아르안이 마침내 카라반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었는지 묻는다. 그는 검 하나를 먹어치워 얻은 체력 덕분에 아르안이 이제 하급 위협 정도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설명하며 훈련받지 않은 폭력배 4명 따위는 적도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아르안은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다. 그는 카라반이 생사가 걸린 전투에 직면하면 그저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뿐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 순간 아르안은 스승이 자신들의 힘에 대해 해준 모든 말이 100% 진실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다. 그는 싸움이 진행될수록 몸이 어떻게 더 유연해졌는지, 메리의 기억이 어떻게 점점 더 선명해졌는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세상 전체를 상대로 완전히 홀로 서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그는 전투 중에 일어난 놀라운 성장이 리암이 말했던 그 소화 능력이 맞는지 궁금해하고 리암은 검에 관해서라면 자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아주 진지하게 그것을 확인해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앞으로의 미래가 말 그대로 죽음을 원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련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아르안에게 경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비하면 오늘의 싸움은 차라리 축복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더욱 깊은 경고를 남긴다. 이러한 끔찍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리암은 아르안에게 여전히 이 험난한 길을 걸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아르안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먹을 꽉 쥐며 카를로스의 목줄기로 곧장 이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길이든 올바른 길이라고 선언한다. 확고한 결의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리암을 온전한 스승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가팔은 절벽 벽면에 매달려 헉헉거리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의심하는 끔찍하고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서 그 믿음은 즉시 시험대에 오른다. 그의 새로운 훈련은 거대한 절벽을 오르는 잔혹한 프리클라이밍이었고 그를 곧바로 절대적인 한계치까지 밀어붙인다. 움켜진 손 아래로 돌들이 부서져 내리자 그는 매달리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의 결의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며 스승의 방식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리암이 바로 곁에 나타나 그렇게 대담한 선언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시 의심을 품느냐며 그를 꾸짖는다. 그러면서도 아르안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습관은 사실 어릴 때부터 장점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고쳐야 할 습관이기도 하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아르안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기로 마음먹고 가르침을 시작한다. 그는 검객들의 등급 체계를 설명하는데 초보 검객부터 시작해 숙련된 소드워커, 전장의 절대적인 엘리트인 소드러너, 그리고 그 위에는 단신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소드 익스퍼트가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 위에 단 하나의 최종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신처럼 숭배받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이자 기사단 전체가 무릎을 꿇을 만한 자들이며 이 궁극의 경지를 소드 마스터라 부르고 심검 하트 소드라 알려진 것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리암은 아르안에게 이 계급들 중에서 스스로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아르안은 조상이 대담한 대답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기에 미소를 짓지만 자신은 자신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소드마스터가 되려면 마나를 사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나 하트라 불리는 두 번째 심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아직 마나 하트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초보자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리암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그 평가를 인정하며 그를 초보자 중에 초보자라 부르고는 이 모든 훈련이 그를 초보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르안은 이 죽음에 가까운 절벽 등반이 고작 마나 하트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경악한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데 소리치며 요즘 시대엔 누구나 연금술사의 물량만 들이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마나하트처럼 기본적인 것을 만들겠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고 따져 묻는다. 그는 워커급 기사에게 마나를 직접 주입받기만 해도 감각을 일깨우고 마나하트를 만들 수 있다며 기본적인 호신술만 배우는 귀족 여성들조차 이런 방식으로 쉽게 마나하트를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이토록 극단적인 노력에 좌절한 그는 현대시대에 완벽하고 훨씬 쉬운 지름길이 널려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하고 구식인 어려운 방식을 고집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리암은 기본적인 마나아트를 형성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으며 일반인들에게는 평범한 방식도 충분히 통한다는 점에 차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카라반의 피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힘이 흐르며 그런 힘에는 그에 걸맞은 강력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심장으로는 사람을 그저 평범한 인간 수준까지만 이끌 수 있기에 카라반에게는 결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소드마스터의 경지에 진정으로 도달하기 위해 그는 카라반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데 그것은 온 세상과 부딪혀도 금조차 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강철의 심장이다. 그는 그런 심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몸이 많아 하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스스로 온전히 빚어낼 때까지 육체를 죽음의 문턱 끝까지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것뿐이라고 선언한다. 그 훈련은 너무나 가혹해서 리암의 가족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 과정을 끝마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도중에 죽어버리지만 끝까지 버티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소드마스터가 되었다. 이 잔혹한 과정과 그에 따르는 엄청난 보상을 설명한 후 리암은 절벽에 매달린 아르안에게 이제 동기부여가 좀 되느냐고 묻는다. 아르안이 절벽을 움켜쥐자 새로운 결의가 파도처럼 그를 휩쓸고 그는 사나운 미소를 지으며 이 고행을 계속할 동기가 아주 많이 생겼다고 대답한다. 자신의 후계자가 보여주는 패기에 만족한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검에 관해서라면 자신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의 고전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는 아르안에게 이 미친 시련을 통해 만들어낸 마나하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한편 베르데 지역의 동쪽 마을 캠벨의 완전히 다른 어느 곳에서 동네 술집의 손님들이 서쪽의 끔찍한 카라반 마을에 대한 미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다. 한 남자는 그곳에서 1년 넘게 아무도 본 적이 없다며 그 마을을 완전히 저주받은 곳이라 부른다.
그곳에 들어간 범죄자들 중 살아서 돌아온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거친 괴물의 습격부터 소름 끼치는 흑마법사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누가 말하든 경고는 하나같이 똑같았다. 죽고 싶지 않다면 그 서쪽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망토를 두른 수상한 인물이 이 모든 술집의 잡담을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었고, 들어가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마을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낀다. 망토를 두른 남자가 잔을 내려놓는다. 그는 후드를 쓰고 있었고 입술에는 최근의 싸움에서 난 듯한 생채기가 뚜렷하게 보였지만 술집 사람들의 경고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단호한 눈빛과 함께 이 수상한 인물은 이 치명적인 마을이야말로 자신이 찾고 있던 극도로 위험한 장소라고 결론짓는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르안이 겪은 절대적인 지옥의 훈련, 즉 한팔로 절벽에 매달리기, 조상의 엄격한 감독하에 카라반 영지에 들어온 온갖 무단 침입자들 처리하기,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과정을 다시 보여준다. 그는 육체 훈련으로 인한 엄청난 근육통을 견뎌냈고 자기 팔 하나 들어올리는 것조차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날에도 억지로 거대한 바위들을 밀어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을 위해 짜인 훈련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이제 땀투성이의 손가락으로 절벽에 매달린 그의 양손에는 그가 겪어온 모든 것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이 지났고 그는 겉보기엔 무의미해 보였던 그 훈련이 마나하트를 형성하기에 정말 충분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실망감이 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니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손을 바라본 그는 무언가가 분명히 변했음을 눈치채고 비록 마나하트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더라도 자신의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는데 그것은 그의 시야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불안당들과의 지난 전투를 떠올려보면 감각이 극적으로 예민해졌다는 가장 큰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의 두 눈은 날아오는 공격을 완전히 새롭고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었고 맹공 속에서도 폭풍 같은 공격을 놀랍도록 쉽게 빠져나갈 만큼 감각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시각과 청각 같은 주 감각만 향상된 것이 아니었다. 전투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 또한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는 공격조차 감지하고 피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전투 능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다. 바늘검을 쥐고 한 점에 완전히 집중할 때마다 아주 짧은 순간 주변 세상이 마치 영화 효과처럼 느려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토록 극도로 집중한 상태에서 적에게 돌진할 때면 마치 자신을 제외한 모두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이렇게 시간이 느려진 듯한 감각은 그에게 움직이고 반격할 충분한 여유를 주었고 반면 적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볍게 공격을 피하고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에 적과의 거리를 좁혔으며 적은 그의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무기는 완벽한 정확도로 목표에 꽂혔고 두 눈이 차갑고 흔들림 없이 가라앉은 채 치명적인 연격이 이어졌다. 동시에 여러 급소를 꿰뚫린 적은 그대로 쓰러졌고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르안은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점은 단 하나, 만화와 맺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라는 것을 이해했다. 검을 먹어치워 베려낸 바늘 같은 무기가 격렬한 수련이 끝난 뒤 땅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연무장 전체는 아르안이 이미 집어삼킨 검들의 잔해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진짜 묘비처럼 흙 속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제대로 된 마나하트를 형성하거나 공식적인 소드 비기너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수준의 전투력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물론 바늘검의 사기적인 능력치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신 또한 자신의 성장 속도가 절대적으로 비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르안은 마침내 다음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대체 어떤 힘을 주게 될지 물었다. 리암은 그의 현재 실력이 제법 볼만해졌다고 칭찬하면서도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단계들을 기꺼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아르안이 마나하트를 형성하고 소드 비기너가 되면 비로소 진짜 힘의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제야 바늘검의 원래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직후의 단계는 마나하트에서 생성된 특별한 통로를 이용해 신체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단숨에 초인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것인데 이 경지가 바로 소드 워커라 불리는 수준이었다. 리암은 비록 바로 다음 단계일지라도 비기너와 소드 워커 사이의 힘의 격차는 절대적으로 거대하다고 단호히 경고했고 아르안은 그 위험성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새롭게 벼려진 감각을 느끼며 그는 강대한 존재에 대한 자신의 직감이 맞는지 스승에게 물었다.
특히 영지에 최근 나타난 정체불명의 망토 두른 사내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소드워커인지 궁금해했다. 리암은 아르안의 가장 끔찍한 두려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며 그 남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에 지금의 아르안으로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엄청난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아르안은 마음을 다잡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결심했다. 리암은 가장 현명한 선택은 당장 이 영지를 떠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르안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폐허가 된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이곳이 모두의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장소이기에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리암은 완전히 침묵했고 후계자의 강철 같은 의지를 확인한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결의를 굳힌 아르안이 다가오는 위험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서자 그의 선조는 그에게 더욱 강해지라며 격려했다. 그리고 리암은 뼈아픈 진실을 전했다. 이 왕국에서는 오직 강자만이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그저 이 땅을 지키겠다는 소박한 소망조차 지금의 그에겐 철저한 사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르안에게 결의, 슬픔, 분노를 포함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순수한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이 새로운 시련을 순수한 힘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진짜 강철처럼 단련하여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비웃거나 그의 의지에 도전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 스승의 말에 직접 답하듯 아르안은 극도로 위험한 푸른 오라를 뿜어내는 검을 든 소드워커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사내는 아르안을 향해 곧장 검을 겨누며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고 등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레이피어를 꽉 쥔 아르안은 평화롭게 자신을 소개하려던 원래의 계획이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음을 깨달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 사내가 이 지역에 처음 발을 들인 이후로 아르안은 매일 남몰래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심하게 관찰한 끝에 그는 이 이방인에게서 무언가 특이한 점을 빠르게 알아챘다. 사내에겐 예의가 있었다. 주변의 집 대부분이 버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주인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모든 집을 정중히 대했다. 그는 결코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강제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일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일몰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보냈다. 이런 행동을 거듭 지켜본 끝에 아르안은 이 사내가 기사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그 생각을 꺼내자 리암도 동의했다. 이방인의 습관과 규율로 미루어 보아 그는 거의 확실히 기사였으며 어쩌면 소드워커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그 정도의 자제력과 규율은 기사단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아르안은 이 사내와 어쩌면 제대로 대화가 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명예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결국 리암도 동의했지만 명예와 정의가 같은 것이라고 단정짓는 실수는 하지 말라며 즉각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기사의 명예가 곧 모두가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그저 돈을 지불한 자들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고용주를 향한 것이지 반드시 정의 그 자체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리암의 눈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명예를 핑계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의무라는 깃발 아래 사륙을 저지르고 그 대가로 두둑한 보상을 얻었으며 값비싼 갑옷을 입어 보복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들은 아르안은 즉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노인은 훈계를 이어갔다. 아르안은 기사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 그를 판단하고 건전한 수준의 의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리암은 이 의심이야말로 아르안의 가장 위대한 재능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 말에 소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 말에 소녀는 완전히 혼란해. 리암에 따르면 의문을 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결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런 호기심과 의심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아르안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으며 그가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될 자질이었다. 그 말을 들은 아르안은 조용히 수긍하며 스승의 말을 명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낯선 이들 앞에서는 결코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 기사에 대해 깊이 고민한 끝에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만약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사내는 쉽게 적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모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토록 믿을 수 없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 속에서 바늘검의 이전 주인이었던 메리의 기억이 불현듯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가 활동하던 시절 바느지라는 집시라는 독특한 별명은 그녀에게 거대한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유명한 용병단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명성은 동시에 잡다한 불안당들과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악질적인 보존자들까지 끌어들였다. 시간이 흘러 자신에게 다가오는 도전자들을 하나하나 꺾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만한 생각이 뿌리를 내렸고 스스로가 진정으로 강력한 검사가 되었다고 굳게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붉은 매 기사단 소속의 한 기사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 그녀의 유명한 별명을 부르더니 그토록 약하고 얇은 검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며 조롱했다. 완전 무장을 한 그 기사를 본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자신감은 단 한 줌도 남지 않고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그는 단숨에 그녀를 낚아채어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하급 용병 취급을 했고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거라며 모욕했다. 그는 붉은 매 기사단에 여자와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기에 그녀가 살아남은 것이라 설명한 뒤 그녀를 내팽개치며 남은 평생 자신들의 자비에 감사하며 살라고 내뱉었다. 그 절대적인 패배의 순간 그녀는 자신 같은 흔해 빠진 용병과 진정한 기사 사이에 가로막힌 철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아르아는 메리를 처참하게 짓밟았던 그 기사 역시 분명 지금과 똑같은 소드워커의 경지였을 것임을 깨달았다. 기억 속의 메리조차 현재의 자신보다 아득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눈 깜짝할 새에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초조하게 마른 침을 삼켰다. 소드워커가 천천히 다가오자 압도적인 죽음의 감각이 아르안을 덮쳐왔다. 그것은 지옥 같은 훈련 중 절벽에 매달려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두려움에 얼어붙는 대신 새로운 힘이 솟구치며 그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쳤다. 치명적인 위험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무너져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심장이 더욱 굳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인지 능력이 진화했음을 깨달은 그의 두 눈이 날카로운 푸른빛으로 타올랐고 이제 그는 초인의 영역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소드워커에게서 거대한 오라처럼 뿜어져 나오는 만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사내의 모든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신의 즉각적이고 완벽한 패배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소드워커라는 경지가 품고 있는 엄청난 힘의 격차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소드워커가 마침내 입을 열어 왜 자신을 감시했는지 캐물었고 이 지역에 위험한 습격자가 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자신을 지켜본 타당한 이유를 요구했다. 그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아르안을 그 자리에서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아르안은 차분하게 입을 열어 사내가 손님인지 침입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는 그에게 훨씬 더 확실하게 말하라고 다그쳤다. 그래서 아르안은 자신이 이곳에서 나고 자랐으며 1년 전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을이 파괴되고 이웃들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드워커에게 그 이후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 일대를 공격해 마을과 자신의 목숨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그는 검을 먹어치우는 자신의 특이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교묘하게 숨긴 채 이전의 침입자들은 모두 자신 혼자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기사의 힘이 워낙 압도적이라 한순간만 방심해도 즉사가 확실했기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내가 손님이라면 이웃으로 맞이할 것이고 침입자라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 했다는 간단한 두 가지 계획을 밝혔다. 소드워커는 아르안이 실력의 거대한 격차를 뻔히 알면서도 정말로 자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되물었다. 아르안은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이 땅에 얽힌 기억들이 도저히 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다고 선언했다. 기사의 단호한 표정이 아주 잠깐 바뀌었고 그는 어린 소년의 엄청난 신념에 눈에 띄게 놀랐다. 그는 소중한 장소라는 말을 나지막이 되뇌며 아르안이 이곳과 맺고 있는 깊은 유대감을 인정했다.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소드워커는 도련님이 참으로 엄청난 고초를 겪은 것이 분명하다며 이웃이 될 거라면 자신 역시 솔직해져야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아르안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요구한다. 갑자기 아르안의 뇌리에 리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강철의 심장은 오직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끊임없이 몰아넣어야만 벼려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선조의 도발적인 질문이 그의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맴돌며 그의 결의를 시험한다. 그래서 아르안은 평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함께 검을 내려놓기를 거부한다. 그는 낯선 기사를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소드워커는 그 작은 바늘검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 대치의 무의미함을 꼬집겠고 기사로서 이런 대립 상황에서 먼저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는 것은 그의 긍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는 딜레마를 언급한다. 아르아는 그 논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만 자신 역시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무력한 공포 속에서 카를로스 앞에 무릎 꿇었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며 그 완전한 항복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확고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다시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겠으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선언한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신비로운 소드워커와 아르아는 긴장감 넘치는 결투를 위해 여전히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 워커는 속으로 상대를 가늠하며 소년이 소녀로 착각할 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냘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연약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르안의 몸에 새겨진 지독하고 험난한 육체 단련의 흔적들을 분명하게 알아본다. 그의 머릿속 평가는 계속되며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신체 균형이 꽤나 훌륭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러나 소년은 제대로 된 검술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그저 첫 일격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이한 스타일을 가졌을 뿐이다. 꼬마가 기껏해야 초보자 수준일 거라 확신한 워커는 자신만만하게 그를 무시하며 어떠한 실질적인 위협도 없다고 판단한다. 그는 소년 역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힘의 격차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눈에 서린 꺾이지 않는 용기를 보며 그는 진심으로 놀라워한다. 청년의 눈빛에 갑작스러운 힘이 번뜩이며 마치 그가 절대적인 불가능에 맞설 모든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소드워커가 천천히 숨을 내쉬자 그와 함께 강력한 푸른빛의 오라가 허공으로 일렁이며 퍼져나간다. 그가 거물진 손을 고쳐잡고 지켜들자 그의 존재감이 초단위로 무겁게 짓눌러 온다. 이를 통해 그는 아르안에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싸움은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아르안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소드워커가 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춘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소년의 눈앞에 도달해 있다. 돌진하는 기세를 이용해 허공으로 도약한 기사가 아르안을 향해 검을 들이친다.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꼬마에게 큰 상처를 입힐 생각은 추후도 없다. 대신 그는 아르안의 손목을 노려 검을 튕겨내고 싸움을 깔끔하게 끝낼 작정이다. 기사의 머릿속에서 이 싸움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끝날 터였지만 공격이 닿으려는 찰나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목격한다. 요란한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예상을 뒤엎고 소년이 소드워커의 공격을 완벽하게 튕겨낸다. 초보자 수준도 안 되는 자가 자신의 검을 그토록 가볍게 막아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워커의 두 눈이 순수한 충격으로 커진다. 충돌 직후 아르안이 즉시 자세를 가다듬자 워커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만화의 파동을 느낀다. 만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센 파도처럼 청년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현재 수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어야 했다. 기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르안이 싸우는 도중 그 찰나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마나아트를 형성해낸 것은 아닌지 경악한다. 소년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비정상적인 마나아트에 날 것 그대로의 힘을 감지한 순간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그는 진심으로 흔들린다. 자신의 검을 튕겨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는 대체 어떤 마나아트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생각하며 그것이 평범하고 유연한 심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르안의 마나아트는 날카로운 수정처럼 경이로울 정도로 단단하고 밀도가 높았으며 기사는 속으로 그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것은 바로 강철의 심장이었다. 먼지가 가라앉는 와중에도 워커는 방금 일어난 일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수정처럼 명확하다. 바로 반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소년의 다음 움직임이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일적이 될 것임을 직감한 그는 잔뜩 긴장한다. 하지만 아르안은 자신이 거둔 방어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기사의 검을 막아낸 것은 진짜 실력이 아니라 그저 순전한 운이었음을 속으로 인정한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기사가 애초에 자신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최소한의 힘으로 손목을 노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짚어낸다. 자신의 초감각을 이용해 공격의 궤적을 완벽하게 읽어냈고 바늘처럼 얇은 검을 그 좁은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 도박은 완벽하게 통했고 그는 거칠게 튀는 불꽃 속에서 성공적으로 일격을 막아냈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질주하는 마차에 정면으로 들이받친 듯한 충격이 닥쳐오고 그는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이를 꽉 깨문다. 그는 무시무시한 야수 앞에선 어린아이의 차이만큼이나 아득히 벌어진 암담한 힘의 격차를 마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간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강철의 심장을 마침내 일깨웠으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으며 이 새로운 힘을 얻었다 해도 여전히 초보자에 불과하고 자신의 찌르기가 이토록 고강한 기사에게 결코 닿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정면 승부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바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강철의 심장과 특수한 바늘 같은 검을 이용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전투 방식을 구축하기로 결심하며 이를 위해 메리의 기억이라는 타인의 뼈아픈 패배를 발판으로 삼기로 한다. 그는 메리가 소드워커의 철벽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비극적인 그날을 떠올린다. 그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온몸은 절대적인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짙은 절망의 순간 그녀에게 하나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바로 스승 헤겔의 목소리였다. 그 기억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던 헤겔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대부분의 평범한 검사들이 벽을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여기지만 그것은 사실 용기가 부족한 자들의 핑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벽이란 오직 넘어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선언했고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은 거물진 모든 이들의 진정한 숙명이며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선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일어서서 오늘과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기억 속에서 메리는 자신만의 끔찍한 벽을 상징하는 붉은 매기사와 마주했고 그 기사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넘어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헤겔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녀가 베이고 크게 다치며 무력함 속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리친다면 그녀의 검이 기필코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갈 것이라 말했고 메리는 강철 같은 의지로 그 말을 붙잡았다. 스승의 말은 그녀에게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마지막 조언은 그저 스스로를 믿으라는 것이었다. 메리의 기억을 통해 흡수한 가르침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은 아르아는 흔들림 없이 우뚝 서고 그가 자신만의 벽을 부술 준비를 마치자 그의 강철 심장이 눈부시게 빛난다. 소드워커는 이 모든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솔직히 꼬마의 그 엄청난 배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험난한 삶을 살아온 모든 검사는 결국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아르안에게 그 벽은 바로 지금 이곳에 서 있다. 둘의 힘의 차이는 까마득하며 워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만으로도 웬만한 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정도다. 그는 소년이 도망칠 것이라 전적으로 예상한다. 이런 압도적인 무력에 짓눌려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아주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르아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두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포기하기를 거부하며 오직 맹렬한 오기와 배짱만으로 버텨내고 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로 인해 그의 눈앞에선 거대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물러서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벽에 정면으로 들이박을 준비를 하며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지언정 이것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파해야 할 시련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한다. 그의 계획이 완벽할 필요도 없다. 거칠고 엉성할지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파편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르아는 가문의 능력을 끌어올려 완전히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한다. 그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고 호흡의 리듬을 추적하며 저 검이 다음에 어디로 향할지 궤적을 그리며 상대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체하기 시작한다. 쓸모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서서히 자신을 위한 단 하나의 빈틈을 깎아내기 시작한다. 조금씩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선명한 길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무언가다. 객관적으로 싸움조차 성립되지 않는 상대를 향해 열린 단 하나의 돌파구. 그는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낸 것이다. 그 순간 리암의 영혼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바로 후계자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결코 꺾이지 않는 것. 그 불굴의 의지야말로 카라반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선조의 목소리가 뇌리에 울려 퍼지고 그것은 아르안에게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그는 온전히 자신을 내던져 이 시련이 스스로를 단금질하게 내버려 두고 리암은 그에게 이 힘, 카라반의 의지가 흐르는 길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외친다. 아르안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품어안고 소드워커를 향해 곧장 돌진한다. 그러나 앞으로 내달리며 그는 스스로를 다잡는다. 솔직히 말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돌연 그의 머릿속에 메리의 기억이 밀려들고 그녀의 의지와 감정이 그의 것과 완벽하게 융합된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살아내며 화마 속에서 살아남은 대가가 지독한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무거운 무게를 고스란히 느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나날들의 절망과 숨을 쉬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던 순간들의 아픔을 그 또한 느낀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뚫고 지나가며 그는 진정한 무언가에 도달한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결코 불길 그 자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나약함이었고 언제나 현실에서 도망치려 했던 버릇이었다. 그래서 맞서 싸우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받아들이며 아르아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강력한 찌르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세상이 불타오를 때 잃어버린 모든 것, 그녀의 평범한 일상과 빼앗겨버린 가족을 어렴풋이 목격한다. 그녀의 마지막 신령을 새로운 힘으로 끌어내며 이 벽을 부실 유일한 해답은 즉각적인 행동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단호한 일격과 함께 돌진한다. 그것은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탄생한 단 하나의 결연한 일격이며 그녀의 영혼과 완전히 하나가 된 그는 불길도 이 세상도 눈앞을 가로막은 불가능한 장애물조차도 전혀 두렵지 않다. 비록 쓰러지거나 이 보스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해도 이제 그는 운명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맞설 용기를 손에 쥐었다. 소드워커가 돌진에 대비하여 자세를 굳히고 마침내 두 투사는 결정적인 격도를 향해 서로를 향해 맹렬히 쇄도한다.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 아르안의 레이피어가 워커의 육중한 검과 맞붙고 강철과 강철이 격돌하는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이 울려 퍼진다. 아르안의 레이피어가 수십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며 그 파편들이 허공을 어지럽게 수놓을 때 둘 사이의 압도적인 힘의 격차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머릿속에서 메리의 영혼이 세상을 떠난 스승 헤겔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당신의 조언을 따라 마침내 진짜 세상을 보기 위해 나아갔다고 전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녀의 기억은 하겔이 남긴 단 두 가지, 즉 그의 가르침과 그녀가 오랫동안 휘둘렀던 바늘검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처럼 자유로워져 방랑자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용기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압도적인 괴물들로 가득한 무자비한 세상을 기억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눈앞의 장벽을 외면하고 도망친 적이 없었다고 하겔에게 독백한다. 불꽃 속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기억하며 스승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안을 찾는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용기를 온전히 가슴에 새긴 아르아는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극복하고 메리의 레이피어 소화를 완벽하게 끝마친다. 짙은 어둠이 깔릴 무렵 아르아는 차가운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고 치열한 전투 끝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자신을 몸을 덮고 있는 기사의 망토를 알아챈 그는 손을 뻗어 부러진 무기의 자루를 집어든다. 절망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 리암의 영혼이 갑자기 나타나 카라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전투였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게다가 그 영혼은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인 죽음의 문턱에서의 경험 덕분에 메리의 무기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었다며 그 숨은 의도를 설명해준다. 이 극적인 각성 덕분에 아르아는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전투 경험과 야수의 날카로운 본능을 단숨에 얻게 된다. 아르안이 어째서 스승이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는지 농담을 건네려 하지만 소드워커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지며 화기애애한 순간은 순식간에 끝이 난다. 거구의 기사는 저기를 드러내는 대신 소년이 마침내 깨어났다며 차분히 말하고는 물을 떠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아르안이 즉시 부러진 자루를 주고 방어 태세를 취하지만 리암이 재빨리 나서서 이 강인한 전사는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청년의 깊은 망설임을 눈치챈 기사는 신뢰를 쌓고 평화로운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과거를 먼저 털어놓기로 한다. 사내가 검망토를 벗어던지기 시작하자 아르아는 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의아해하며 큰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본다. 이어서 기사는 자신을 페텔이라 정중히 소개하며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은퇴한 방랑기사라는 사실을 밝힌다. 고위 사제들로부터 살 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확진을 받았기에 페텔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을 안식처를 찾는 병자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죽어가는 기사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단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두 사람은 모닥불 곁에 마주 앉고 아르아는 전설적인 검사가 말주변이 형편없이 서툴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다. 대화 내내 페텔은 자주 더듬거리고 했던 말을 반복하지만 그의 어색한 미소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되고 솔직한지 마음 깊이 느끼게 해준다. 아르아는 그 더듬거림을 흠으로 여기지 않고 페텔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평생을 바친 기사단을 떠나게 된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귀를 기울인다. 은폐한 기사는 자신이 기사단을 떠난 것이 거창하거나 극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우들에게 지마이 들고 싶지 않다는 소박한 바람 때문이었다고 강조한다. 한편 곁에서 이들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던 리암의 영혼은 그 사내의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리암은 페텔의 마나아트를 갉아먹는 검은 타락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완전히 잠식하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의 확신을 뒷받침해준다. 이야기가 끝을 맺을 무렵 페텔은 아르안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의 솔직함이 이 황량한 땅에서 이웃이 될 자격을 얻기에 충분한지 담담히 묻는다. 아르안은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며 그의 부탁을 신중히 저울질하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위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고는 기사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사를 표하고 이친영지의 마지막 남은 거주자로서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한다. 아르안이 따뜻한 미소로 새 이웃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동안 곁에 팔짱을 끼고 선 리암은 후계자의 성숙한 결정에 묵묵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 새로운 동맹은 아르안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안겨준다. 마침내 고향을 지켜줄 강력한 수호자를 얻었다는 깨달음과 페텔의 감사에 반응하며 그의 강철 심장이 눈부시게 타오른다. 거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자 리암은 아르안의 혹독한 훈련 단계를 한 차원 끌어올릴 때가 왔다고 결심한다. 이 늙은 유령은 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순수한 피와 끊임없는 사륙전이 몰아치는 그 무자비한 장소보다 완벽한 곳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남몰래 확신하고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카라반의 영지를 뒤로 한 채 미지의 영역을 향한 길고 고된 여정에 오른다. 나란히 걷던 아르안은 조상님이 유난히 말 수 없이 가라앉은 분위기에 빠져든 것을 눈치채고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스승의 거대한 계획을 전혀 알리 없는 아르안은 정체불명의 새로운 지역으로 끌려가는 대신 초급 검사 등급에 걸맞은 실전 검술 지도를 기대하며 영혼을 다그친다. 아르안은 저택을 호위하는 페텔이 있으니 웬만한 침입자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리암은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평범하다며 그 1차원적인 논리를 단칼에 잘라버린다. 유령은 카라반의 혈통은 근본부터 다르게 빚어졌다는 사실을 그에게 단호하게 상기시킨다. 강철의 피를 축복받은 자에게 육체를 절대적인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끝없는 실전에 비하면 평범한 훈련은 그야말로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조상은 카라반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오직 실전과 새로운 검을 포식하는 것뿐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오싹할 정도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목적지야말로 아르안의 전투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완벽한 무대라고 장담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르안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피에 굶주린 전투광들만이 득실거리는 죽음의 투기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마침내 철의 도시로 악명 높은 푸르나에 도착한다. 강철 왕국의 핵심 거점인 이곳은 전역에 장비를 공급하는 거대한 금속 가공 산업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다. 이 도시는 땀내나는 전사들과 모험을 쫓는 자들의 완벽한 온상이었으며 검의 성지라는 궁극의 칭호를 얻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리암은 푸르나의 이 거대한 번영이 사실 평범한 대장간보다 훨씬 더 잔혹한 무언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곧장 가리키며 피로 물든 악명 높은 투기장을 소개한다. 늙은 유령에게 깊은 향수가 밀려오고 그는 세월이 흘러 투기장의 모습은 변했어도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회상한다. 그는 경기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익숙한 열기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 장벽 안에서 치렀던 수많은 혈투의 기억을 고스란히 불러일으킨다. 그는 짐승과 짐승의 격돌, 인간과 맹수의 사투, 그리고 누가 우월한지 가리기 위해 벌어졌던 이종족 간의 잔혹한 경기 등 자신의 시대에 벌어졌던 야만적인 별투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모든 무자비한 시합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것은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보상이었던 실전 검투였다. 각기 다른 부수를 구사하는 검투사들이 진흙탕 같은 경기장에 던져져 그야말로 야수처럼 물어뜯으며 싸웠다. 규칙은 잔혹하리만치 단순했다. 승자가 패자의 목숨과 그가 가진 모든 전리품을 앗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리암은 당시의 투기장이 피비린내에 취한 관중들이 도박에 열광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기를 부추기는 순수한 광기와 핏빛 데스매치의 현장이었다고 회상한다. 리암은 약간의 극적인 어조로 이 광기야말로 오롯이 검투사의 피 위에 세워진 도시 푸르나의 진짜 민낯이라고 선언한다. 아르안은 스승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전투력을 폭발시켜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절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곳을 단순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일 뿐만 아니라 패배한 검투사들의 무기를 포식할 엄청난 기회로 여긴다. 하지만 리암은 그 들뜬 마음을 단번에 가라앉히며 계획이 너무 1차원적이라고 꾸짖고 만약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진작에 고철장의 무기부터 가문의 갑옷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게 했을 것이라고 일깨운다. 그는 무턱대고 검을 삼키는 것은 검 안에 얽힌 기억의 미로에 완전히 갇히게 만들어 파멸로 직행하는 지름길이라며 아르안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방심했다가는 충돌하는 기억의 폭풍에 휘말려 결국 자아를 잃고 말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아르안의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가르침을 내린다. 검이 주인을 조종해서는 안 되며 오직 주인만이 검을 지배해야 한다는 그러므로 것이다. 아르안이 이 과정을 스스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오직 리암이 직접 골라주는 특정한 검들만 엄격하게 흡수해야 했다. 3시간 후 체계적으로 정비된 투기장 입구에 선 아르안에게 미소를 띤 접수원은 초행길이라면 입장 전에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해준다. 이 모든 절차는 젊은 전사가 메인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공식 메달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련하고 위협적인 검투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르안은 예상치 못한 기업형 행정 절차에 완전히 당황하고는 도대체 메달이 무슨 의미인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중얼거린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아르안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고대 조상님 역시 이 낯선 개념에 똑같이 황당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접수원은 혼란에 빠진 이 젊은이에게 메달 하나를 쥐어주며 어쨌든 대기줄로 돌려보낸다. 메달은 투기장의 공식적인 계급 시스템으로 검투사의 명성과 지위, 그리고 종합적인 모력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증표였다. 계급 체계는 꼭대기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최상위 랭크인 블랙, 화이트, 플래티넘 메달을 시작으로 골드와 실버를 거쳐 최하위 티어까지 이어졌다. 영승영패의 전적을 가진 완벽한 특맥이었기에 아르안은 당연히 최하위 계급인 평범한 브론즈 메달을 받게 된다. 그가 초점 잃은 텅 빈 눈으로 별 볼 일 없는 금속 쪼가리를 내려다보자 리암은 세월이 흐르며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며 흥미롭게 관찰한다. 이 기업화된 시스템이 앞서 리암이 설명한 잔혹한 투기장의 모습과 꽤 다르지 않냐고 아르안이 꼬집자 그의 스승은 투기장이 늘 이렇게 얌전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며 변명하듯 설명한다. 그는 말 그대로 링 위에 던져진 자라면 무방비한 학자나 거대한 야만이 날 것 없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자신의 끔찍한 시대를 회상한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길수록 리암은 이 계급제도의 끔찍한 터무니없음에 대해 투덜거리고 아르안은 투기장 전체가 철저하게 상업화되었음을 정확히 간파한다. 끝없는 데스매치는 검투사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도박에 미친 관중들마저 지루하게 만들었을 것이기에 그는 과거의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보자는 초보자끼리, 숙련자는 숙련자끼리 맞붙게 하는 편이 오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결론이었다. 대진표를 찬찬히 살펴보던 그는 좋든 싫든 시대가 변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는 이러한 메타의 변화 덕분에 투기장이 피비린내 나는 구덩이에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으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한다. 순수주의자인 그에게는 역겨운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푸르나를 오늘날에 번영하는 대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리암은 패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검투사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언급한다. 그는 이를 철저히 조롱하며 패자가 결코 무사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새롭고 문명화된 방식은 자신의 전성기 시절 목숨을 걸고 싸우던 전투와는 거리가 멀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아카데미 구역에 다다르자 그는 불평을 멈추고 이 새로운 티어 시스템이 오히려 아르안에게는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비슷한 수준의 상대와 싸우는 것은 훌륭한 경험치가 될 것이며 이전의 일방적이었던 전투들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가르쳐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첫 경기에 앞서 리암은 근처 대장간을 둘러보자고 제안하며 그곳의 장비들이 아르안이 사용하던 하급 물건들보다 훨씬 질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말을 멈추고 아르안의 검이 당장 두러질 위기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예비용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예리한 감각이 근처에 있는 다른 무언가에 강렬하게 이끌린다. 후계자를 돌아보며 늙은 영혼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에 휩싸인다. 리암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르안은 당혹감 속에서 그를 마주본다. 조상의 시선을 따라가던 아르안은 마침내 조상님을 그토록 미쳐 날뛰게 만든 것의 정체를 확인하고 두 눈을 크게 뜬다. 눈앞에 늘어선 수십 개의 고유하고 전설적인 무기들이 각각의 틈새에 전시된 길고 우아한 벽을 발견한 아르안은 그 아름답게 재련된 무기들 하나하나를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며 경탄한다.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거리 한복판에 기념비처럼 전시되어 있는지 소리내어 의문을 표한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아르안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기척에 화들짝 놀란다. 단안경을 낀 노신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 젊은이가 명예의 전당을 처음 보는 것이라 정확히 짐작해낸다. 잘 차려입은 정중한 이방인을 향해 몸을 돌린 아르안에게 사내는 자신을 전당의 관리자 톰이라 소개하며 기꺼이 전시물에 대해 설명해주겠다고 호의를 베푼다. 뜻밖의 정중한 소개에 허를 찔린 아르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톰은 전시된 무기들이 투기장의 역사 속에서 경이로운 업적을 이룩한 전설적인 검투사들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무기들이 이제는 낡고 닳아 전투 무기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잃었지만 그것을 휘둘렀던 투사들의 투혼을 기리기 위해 전시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아르안이 말없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동안 톰은 이 웅장한 장소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 내 삶의 소소한 기쁨 중 하나라며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하라고 덧붙인다. 바로 그때 리암은 후계자에게 전시된 검을 손에 넣을 방법이 있는지 당장 관리자에게 물어보라고 명령한다. 전설적인 검들을 모조리 포식하겠다는 조상의 진짜 속내를 단번에 알아챈 아르안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진다. 리암이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고 외치는 순간 전시된 부러진 검 중 하나에서 엄청난 보랏빛 오라가 뿜어져 나오고 리암은 그 특정한 기념비가 바로 아르안이 집어삼켜야 할 다음 표적이라고 선포한다. 사무실 안에서 투기장 관리자 톰은 명예의 전당에 있는 검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유쾌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검투사에게는 메달 색상에 걸맞은 무기를 청구할 권리가 공식적으로 주어진다고 알려준다. 간단히 말해 검투사의 메달 등급이 상승할 때마다 또 다른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어 톰은 아르안이 눈독을 들이는 그 부러진 검은 유난히 귀중한 보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제로 차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실버 등급까지 랭크를 올려야만 한다고 귀뚱한다. 앞으로 나아가며 리암의 영혼은 이 전당이 그들에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보물창고나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이 먼지 쌓인 검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낡고 완전히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아르안 같은 검을 먹는 자에게는 황금만큼이나 가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르안이 이제 싸우고 빠르게 승급하여 먹어치울 가치가 있는 검을 차지한다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는 대놓고 훔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며 아쉬워하는데 왜냐하면 관리자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다. 아르안이 친절한 노신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리암은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격차가 너무나도 미친 듯이 커서 아르안이 아직 감지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예리한 감각이 포착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한다. 관리자 톰이 사실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강력한 검술의 달인이라고 설명하자 아르안은 그 친절한 관리자가 소드마스터 바로 아래 단계의 최고 수준 강자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경악한다. 리암은 그의 충격을 일축하며 그건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흔한 기행이라고 말하고 절도가 편 교활한 계획은 무조건 취소해야겠다고 농담까지 던져 아르안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계속 걸어가며 리암은 투기장의 모든 메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전통만큼은 완벽하게 똑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채는데 그것은 바로 전사들이 바깥 세상의 신분과 검투사로서의 신분을 분리하기 위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다. 아르안은 즉시 이것의 엄청난 이점을 깨닫는다. 그는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망설임 없이 싸울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을 옭아맬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어떤 짐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져 오직 검투사로서만 상대를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첫 공식 경기를 앞두고 후드를 쓴 관계자가 다가와 투기장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지 물으며 바깥의 신분은 검투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기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젊은이에게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름, 즉 평생 검투사로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름을 고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조상 리암 카라반의 생생한 모습이 아르안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투기장 바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문 바로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밝힌다. 주선자는 그 이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흔해 빠진 기사 소설에서 따온 이름일 거라고 짐작한다. 그러면서 노인은 그저 젊은 검투사의 첫걸음에 행운을 빌어줄 뿐이다. 그리고 경기장의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아르안은 자신이 선택한 이름, 바로 리암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마침내 광활하고도 위압적인 전투 투기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가 최하위인 브론즈 등급이기에 관중이라곤 소수의 푼돈 도박꾼들 뿐이며 이는 그의 고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투기장의 오프닝 경기는 큰 메인 이벤트 사이에 시간을 때우기 위한 들러리용 볼거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르안을 맞이하는 건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 대신 지루하고 화가 난 도박꾼들이 쏟아내는 악의적인 모욕과 야유의 물결뿐이다. 그들은 그를 완전한 약골이라 조롱하며 이렇게 지루하고 쓸모없을 거라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소리치면서 빨리 싸우고 끝내버리라고 악을 쓴다. 이 안타까운 광경을 지켜보며 리암은 약자를 향한 이런 규모야말로 오직 강자만이 대접받는 왕국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지적한다. 조상이 겁나냐고 묻자 아르안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리암은 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대단히 마음에 들어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후계자에게 그가 선택한 이름에 무거운 의미를 상기시키며 그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은 아르안이 이제 카라반 핏줄의 온전한 역사와 명예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차가운 결의와 함께 아르안은 이 엄청난 무게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한다. 그의 상대는 투기장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는 티무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잔혹한 검투사다. 아나운서는 이 경기를 형편없는 싸움이라 부르며 어떻게든 흥미진진해 보이게 하려고 몹시 애쓰는 티를 내며 소개를 시작한다. 그는 아르안을 가리키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보 중의 초보라고 조롱한 뒤 리암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장에 데뷔하는 이 신인을 공식적으로 소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모든 검투사를 무자비하게 박살내온 바른 투사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아나운서는 3연승의 주인공인 거대 검투사 티무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른다. 티무르는 이미 아르안을 다음번에 만만한 간식거리라도 되는 양 쳐다보며 잔혹하고도 자신만만한 미소를 뽐낸다. 아나운서가 여심 레프리에게 이 경기를 바친다 말하자 티무르는 아르안이 선택한 이름을 대놓고 비웃으며 완전히 약해 빠지고 평범하게 들리는 꼬매니용 멍청한 이름이라고 조롱한다. 그는 이렇게 한심한 녀석에게 검을 쓰는 것조차 완벽한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서서 모욕적인 제안을 던지는데 아르안에게 가면을 벗고 검을 내던진 뒤 자신이 박수치는 박자에 맞춰 춤을 추라고 말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티무르는 그 앙상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자비로운 척 약속한다. 아르안이 상대를 죽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을 꺼내들자 티무르는 그의 순진함을 비웃으며 자신은 룰 따위 신경 안 쓴다고 포효하고 패배한 자는 항상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자랐다고 떠벌린다. 그는 이전 3명의 상대에게도 똑같이 해줬다며 자기 두 손으로 그들의 목을 꺾어버렸다고 자랑스럽게 인정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티무르는 자신의 잔혹한 철학을 설명하며 죽이는 것은 승자의 당연한 특권이고 무엇보다도 그게 최고의 오락거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아르안이 죽이는 재미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한심하게 약해 빠졌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잔인하게도 이 젊은이에게 관중들이 웃을 수 있고 경기가 완전히 지루해지지 않도록 그 기생오라비 같은 몸이나 흔들어 보라고 말한다. 티무르가 이 공개적인 굴욕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아르안의 목숨값이라고 선언하자 아나운서는 경기 전 고조되는 이 긴장감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 구경거리도 꽤나 재밌어지겠다며 흥분해서 외치고는 공식적으로 두 검투사에게 위치를 잡으라고 알린다. 티무르가 자신의 대검을 움켜쥐면서 경기가 막 시작되려 한다. 하지만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아르안이 끼어들며 자신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티무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리암이라는 이름을 조롱한 것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차갑게 말하고 이 사과에 대한 대가로 티무르에게 깔끔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하겠다는 소름 끼치는 약속을 한다. 티무르는 이 애송이의 배짱에 순간 어리둥절하지만 놀라움은 이내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진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 위협을 조롱하고 무서운 척 연기한다. 지켜보던 도박꾼들도 합세하여 꼬맹이가 싸구려 기사소설에서 저 극적인 대사를 외워온 게 틀림없다며 웃어댄다. 티무르는 관중의 열기를 만끽하며 아르안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굴복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하지만 티무르가 협박을 끝내기도 전에 아르안이 순식간에 앞으로 나서 그의 손을 베어 첫 피를 본다.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아르안은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를 반복한다. 티무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는 그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갑고 진지한 어조로 만약 평화롭게 죽고 싶다면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덧붙인다.